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2부 전문 분야 시즌즈. 대주제는 광주 전남의 작가들이고요. 오늘은 박봉우 시인과 강태일 시인의 우정과 의에 대해서 광주 전남 문학연구 전문가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의 작가들 이걸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공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공을 들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말씀드린 대로 박봉우와 강태열 시인인데요. 박봉우 시인은 그래 좀 들어보셨을 테고 강태열 시인은 아주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태열 시인은 광천동에서 태어나셔서 네, 진짜 완전 딱 광주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발굴 하신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원래 계셨던 분이고 또 이제 기성 그 시인들은 서로들 간에 알고 계시는데 연구는 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지도 궁금하고 또 시인 박봉우하고는 아주 친한 요즘 말로 절친이었던 그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출발부터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런 작가나 시인들 연구하실 때 그 분의 삶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특히 이제 강태열 시인에 관한 첫 연구가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적인 출발, 어떻게 해서 시인이 되게 되었는지의 과정, 첫 작품, 그리고 작품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제 시대별로 또 사건별로 이렇게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이분의 작품과 연결지어서 시대 정신이 어떤 건지, 어떤 행로를 걸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고 저희는 그냥 단순히 시집 사서 시 이렇게 읽고 나 다 읽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삶부터 다 들어가 봐야 되는군요. 이제 일반 독자들은 그렇게 읽으셔도 충분하죠. 네. 교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오늘 박봉우 시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박봉우 시인하고 강태열 시인은 광주 서중, 광주고등학교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중이 학제가 변경되면서 광주고등학교로 이제 이분들이 옮겨오게 돼서 아무튼 서중 졸업이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졸업이 이렇게 됐고 광주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문예부가 만들어지는데 문예부를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분은 박봉우 시인이고 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시인은 강태열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리와 우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끼워들어 넣었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주고등학교 문예부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시집을 냅니다. 멋지네요. 네. 상록집이라는 시집을 내요. 이 상록집은 4명이 함께 합니다. 여기 두 분에다가 윤삼하하고 주명영이라는 이분들이 다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요. 대학 교수도 하시고 이제 자기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고등학생들이 상록집이라는 시집을 내요. 근데 시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등학생들인데. 선생님이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제 그건 착각이죠. 시집을 내려면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태열 시인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광주 부자 유지 아들인데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이 상록집을 냈습니다. 안 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가는데 청소년기에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문학이 무엇이길래? 시가 무엇이길래 이런 도발을 저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좀 접어두고 오늘은 네. 문학 이야기를 할 거기 네.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들께서 듣고 계시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일단 그 당시에는 네. 예,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저희가 그럼요. 말씀을 지금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불가죠. 네, 그 네. 다음에 그랬군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 진학하거든요. 박봉우 시인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강태열 시인은 철학과 네.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렇게까지 해서 낸 시집은 어떻게 됐어요? 시집은 친구들끼리 나눠 가지기도 하고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나 봐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까 도발적이라고 하긴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죠. 우리가 시인이 돼보자. 뭐 이렇게 썼으니까. 예술가니까.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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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 또 했습니까? 아버지께 별로 혼이 안 났나 봐요. 네.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시인을 꿈꾸었던 이들이 또 일을 저질러요. 이거는 문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저지르죠. 어떤 일입니까? 영도라는 동인을 만들어서 영도라는 동인지를 내요. 그게 네. 1955년의 일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자 전후 복구 문제, 네. 아직은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것들로 치열하게 세상이 우리 한국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인데 이 대학생들이 또 일을 저질렀는데 예. 또 강태열 시인의 아버지로. 맞습니다. 이제 강태열 시인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새로운 시세계를 개척하자 기성 시인이고 뭐 신춘문예고 다 거부하고 우리들만의 언어로 이 무등산의 언어로 새로운 시세계를 구축하자라고 그 출발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동인지를 낼 때 이 비용은 우리가 n분의 1 전원 우리들이 조달하자. 네. 이렇게 해서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강태열 시인이 네. 자기 대학 납부금으로 또 이번에는. 네. 이 영도라고 하는 동인지를 내게 됐죠. 아니,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또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옛날에는 뭐 글쟁이들이 뭐 밥 먹고 사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황에 옳지 않아. 네, 55년에 두 권의 시집이 나와요. 예.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봉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각자 처음에 우리는 새로운 시 세계를 구축해서 우리들 나름대로 멋진 출발을 하자. 그래서 우린 영에서 출발한다. 그게 영도였거든요. 아. 네, 이제 한계 봉착하니까 그럼 우리 다시 신춘문예도 도전하고. 아, 이제서야. 네. 그래서 박봉우 시인이 가장 먼저 신춘문예에 떡하니 당선이 된 거예요. 됐군요. 조선일보에. 네. 그 작품 이름이 휴전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분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문제작. 그리고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작품이 이제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네. 강태월은 네. 사상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등단을 합니다. 사상계. 사상계는 알다시피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려고 하네. 네. 아무튼 사상계라는 예, 잡지는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진보적인 네. 잡지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생각이 났네요. 네. 그 잡지였는데 그걸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사단이 났어요. 박봉우 시인은 전남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중에 테러를 당해요. 테러요? 네. 근데 이 테러가 기관에서 한 테러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뇌를 다치게 되고 그리고 전남대병원의 정신과에 또 입원을 한동안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비난하게 됐죠. 그래도 작품 활동은 끝까지 하셨거든요. 이제 이후에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니까 전주 시립 도서관의 촉탁으로
친구들이 배려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본인의 사상 때문에 테러를 당한 겁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이제 왜냐하면 작품이 특히 이제 제가 말씀은 아직 안 드리고 지나간 감이 있는데 우리가 4.19 하면 신동엽 시인을 떠올리잖아요. 네. 껍데기는 가라.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우 시인은 4월의 화요일,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이게 다 4.19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신동엽 시인은 늘 회자되고 그 시를 많은 사람들이 읊지만 박봉우 시인의 작품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읊지는 않지요. 기억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늘 기관원이 뒤따랐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태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열 시인은 이제 실제로 기관원들이 따라다니고 밤에 몰래 집에 기관원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국정원의 전신에 해당하는 이제 네. 이게 박정희 감시당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네. 감시했죠. 당하는 느낌이 아니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는 감시를 당한 거죠. 그럼요. 늘 감시 속에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우리 광주 전남의 작가들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라든가 이제 독재 정권 반인권적인 것에 목소리를 작가들이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시 대상이 되었고요. 네. 강태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태열 시인은 그것을 비꼬는 시를 써요. 시 제목이 또 패주기입니다. 패주기. 패고 도망간 기록.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연작시로 계속 썼어요. 써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 보면 사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리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작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시대의 목소리를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열 시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박봉우 시인은 그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술을 또 많이 드시고 그래서 강태열 시인이 이 박봉우 시인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지지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네. 네, 일찍 돌아가셨고 강태열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천상병 시인 어떻게 기억하세요? 늘 막걸리를 마신 시인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쥔 것 없는 시인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귀천이라는 시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분을 뒤에서 또 후원하고 지지하신 분이 강태열 시인이에요. 아까 제가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드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강태열 시인. 어디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는데. 하는데 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강태열 시인을 자기가 기억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시 제목이 강태열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까지 남겼죠. 네. 강태열 시인은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고 늘 감시 속에 살았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모른다. 그리고 광주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도 강태열 시인을 잘 모른다. 이게 귀한 분이시네요. 그럼요. 왜 아까 제가 영도가 문단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기성 작가들과 우리는 다른 시세계, 시 정신을 가지고 시를 쓰겠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광주 사람의 또는 우리 전라도 시인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한 모습이어서 문단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문단에서 받아들였어요. 네. 이 젊은 애들이 우리를 거부해?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거지? 그것만으로 굉장히 문단에서는 아주 새롭게 받아들였고. 시 좀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박봉우 시인을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라는 시의 일부를 조금 들려드려 볼까요? 예. 이제 4.19 혁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에 피바람도 지나간 순환의 도심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갈라진 가슴팍엔 살고 싶은 무기도 빼앗겨 버렸구나. 아, 저녁이 되면 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술집이 가득 넘치는 도심. 약보다도 이 고달픈 이야기를 들으라. 멍들어가는 얼굴들을 보라. 어린 4월의 피바람에 모두를 위대한 훈장을 달고 혁명을 모독하구나. 이제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가야 할 곳은 여기도 저기도 병실. 모든 자살의 집단 멍든 길을 올려라. 나의 병든 데모는 이렇게도 슬프구나. 이제 4.19 혁명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4.19 혁명이 진압을 당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우리가 얻었구나, 획득했구나 라고 하는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압한 사람들, 그들은 혁명을 모독해 훈장들을 달고, 그래서 그 시대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시입니다. 아까 4월의 화요일이라는 예. 시도 그 맥락에 있고요. 굉장히 깊게 울림을 주는 시이군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성격의 시들인가 봐요.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시인인데 말년에 따님이 한 분 있는데 네. 딸의 손을 잡고 라는 시에 보면 굉장히 가슴이 따뜻한 아빠, 아버지로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 시들도 많고, 시대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좋은 작품들을, 주옥 같은 작품들을 그러게요. 남겼을 시인이죠. 아,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 유공자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시인들은 전혀 여기에 해당 사항이 네. 없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늘 국가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자손들이 그걸 다 증명해내야 하거든요. 네.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작업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겪었을 고충들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데 좀 그런 건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소개해드리는 지금 8번의 시간이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이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좀 덜 아쉬운 것이 이동순 교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글 쓰는 것에 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의 시인 만났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클로징은 또 이동순 교수께서 풀밭이라는 시를 읊조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시사톡 라이브 작가 최은영, 기술 최상혁, 연출 진행의 저는 박진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코너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동순 교수가 읊으십니다. 풀밭. 이 시는 누구의? 강태열 시인의 작품입니다. 예. 풀밭. 풀포기 같은 소년이 풀밭 같은 마음을 펴고 풀벌레 같은 꿈을 꾼다. 소년들이 모여든 풀밭에 마음 그리워 핀 풀꽃들. 몸에 손짓에 나비가 난다. 풀밭보다도 높은 하늘에도 흰 구름 꿈길 따라가나 잠든 소년의 작은 풀밭.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